나는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평가돼 있는 게 독산동이 아직 저평가돼 있습니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양쪽을 보겠다. 그러면 중간인 영등포구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 지금 바로 지식산업센터로 월세 통장 만들기 편입니다. 사실 제 부동산 투자 관련된 콘텐츠 만들면서 네. 지산만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든 건 이제 처음인데 네네네. 또 이제 그에 맞는 또 실력을 갖추신 분이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대표님께서 8년 동안 지식산업센터 투자 7건의 거래로 22개 호실을 계약하셨고 약 23억 원의 수익을 보신 거고 현재까지 85억 원의 부동산 자산을 축적하고 계신데 원래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지산 투자를 하셨던 분이 아니라 사업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업을 바꾼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추가하거나.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3년만 버티면 죽음의 곡선만 넘으면 뭐 성공할 수 있다. 뭐 위기를 넘겼다. 근데 사실 10년 동안 조사해 보면 기업이 이렇게 장수하는 기업들이 3%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에 대한 분산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업도 하지만 가끔 이제 사업하다 보면 적자 나거나 뭐 예를 들어 직원 급여를 줘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을 이제 1년에 하나 정도는 위험에 대한 분산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뭐 적자 나면 은행은 힘들 때 우산을 뺏어가지만 물론 은행 직원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은행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회사가 적자면 채권 추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추가 담보 대출 받아서 뭐 거래처 돈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원 급여를 미루지 않고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만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사업하면서 같이 지식산업센터랑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제가 슬로건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는 대기업이 9.2% 정도 고용 창출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이 90.2% 정도 이렇게 고용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이 계속 장수하려면 결론은 좀 위험에 대한 분산을 해서 부동산을 좀 약간 포트폴리오에서 힘들 때는 추가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위험 분산 차원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과 이런 투자 쪽 함께 하고 계시고. 네네. 7년 만에 23억을 보셨잖아요. 네. 그 비법을 오늘 뭐 한두 시간 동안 계속 할 텐데 지금 한번 심플하게 정리하는 걸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실제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를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책의 내용이 막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이렇게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이 책 내용은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사람이란 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음식 없이는 40일, 물 없이는 뭐 4일, 숨을 안 쉬고는 단 4분. 근데 희망 없이는 단 4초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성공 사례를 공유한 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희망이 돼서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뭐 I can do, you can do it, you never give up이 제 슬로건인데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됐고요. 성공 사례 보면 이제 월드 메리디앙 1차가 저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투자할 때. 왜냐면 첫 투자이시군요. 네네네. 그때 이제 6억 5천에 저희가 샀는데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대출이 5억이 넘어가니까. 왜냐면 이제 80% 대출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 6억 5천에 현금이 다 있어야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지인이 이제 친구가 그 전 소유주였는데 80%에서 심지어는 9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사업자를 내고 특허를 내고 상표를 내 가지고 이제 기부해서 자금을 한 7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기부에 7천만 원 나온 걸 가지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사실은 흑수저라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금을 가지고 넣어서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때 이제 제주도로 회사를 이전해야 되는 다음이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은 카카오 앞에 사옥을 지었는데 저한테 이제 넘기는데 제가 잔금을 치를 수 없다고 하니까 임대료 2년치를 선납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10% 할인을 제가 은행 이자보다 더
고마우니까 친구한테 은행 이자가 연 그때 당시에 한 4% 정도 됐는데 10% 정도를 저희가 할인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서 잔금을 치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불과 한 830일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왜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신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업하는 대표님들은 사실 부동산 투자보다는 사업에 대한 그게 있죠. 기대치가 있거든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 예, 뭐 10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사업에 대한 희망이 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수익을 1억 6,800 정도 최종 이익을 받고요. 그때 당시에 뭐 담임쌤이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었으면 제가 멘토링을 받아서 김 작가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또 지인 소개라든지 멘토링을 받아서 담보대출 받아서 사업을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제가 의사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팔았는데 지금은 한 7억 정도 올라가지고요. 그때부터 7억이 더 올랐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원칙이 생긴 게 저도 수업료를 많이 냈잖아요. 네. 원칙이 생긴 게 사면 팔지 말자. 만약에 신규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면 추가 담보대출 받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저희가 절대 팔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번째 투자하게 된 게 1003호 에이스 하이엔드 7차고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가산동에 있습니다. 가산동. 예. 1003호를 사게 됐는데 그때 4억 7,500에 샀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003호 그 전 주인이 1004호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자기가 사업하고 힘들다고 이걸 좀 매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하는 입장이니까 직원 급여를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인수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좀 고민해볼게요 하다가 이제 제가 또 1004호까지 이제 세 번째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아주 같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팔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세는 최근에 거래된 게 7억에서 14억. 제가 산 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등록세 취득세 가지고 한 10억 정도 산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대료랑 이렇게 다 시세 차익이랑 보니까 한 5억 6천 정도가 넘어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좋았던 거는 지리대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10억이잖아요. 8억을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럼 제 돈이 2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취득세가 4.6이니까 뭐 4,60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동산 복비 한 400만 원 정도 법무사 비용 2억 5천이 들어갔는데 3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감정가가 오른 겁니다. 12억 2천의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기업은행에 대출을 8억을 쓰고 있었는데 하나은행에서 2.1의 고정금리에 10억을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원금 회수 함께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에이스 하이엔드 7차 1003호 1004호에는 처음에 초기 자금 2억 5천 들어가는 게 3년 만에 원금 회수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없습니다. 투자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로 따지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 작가님 잘 아시죠? 갭 투자라고. 네, 그래가지고 갭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성공 사례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코롱 빌란트 1차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로에 있고요. 여기도 이제 제가 모임에 총무를 5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인분 중에 중소기업 대표님 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도 제가 막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이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2억 5천 했는데 너무 아깝다고 부동산 뭐 모르는 사람 주기에는 저보고 인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통장에 1,000만 원 있었거든요. 계약금 10%만 해도 1억 3천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궁죽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절실하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러다가 이제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하는 10시간보다 상상하는 1시간이 효과적이다. 에디슨이 이야기했거든요. 모든 거는 상상에서 특허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3일 동안 막 정말 절실하니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1003호, 1004호에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약금도 넣고 잔금을 치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매매로 할까 하다가 매매를 내놨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지인분한테 전화 한 통 했더니 제가 담보 설정을 2순위로 해줄 테니까 2억을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인이 그래? 담보 설정 2순위 해주면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스 하이엔드 7차 1003호 1004호 담보 대출을 추가로 저희가 2순위로 2억을 잡아가지고 그 2억 가지고 코롱 빌란트 1차를 잔금을 치렀습니다. 갭 투자보다 좀 더 심했죠. 네, 그래서 이제 9억 7,100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과 임대료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 A1 타워는 이게 이제 5번째 성공 사례인데요. A1 타워는 이제 시행사 이사님이 계신데 A1 타워에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을 좀 받으라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네. 좀 미분양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위기 때 기. IMF 때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대출이 많은 사람은 금리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13층 전층을 받으면 분양가에 5% 할인이라는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층을 받고 싶은데 계약금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회장님이나 대표 총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제가 저한테 좀 정말로 이렇게 가족처럼 챙겨주고 이렇게 좀 동생처럼 이렇게 챙겨준 지인분들한테 네. 회장님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제 회장님이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뭐 회의 공장이 수독됐다 뭐 계획대로 안 돼서 이제 지인들하고 네. 한 5분이서 27개를 이렇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가 6개 사게 됐고 나머지 분들이 21개를 사게 됐고요. 그 중에서 4개는 이제 제가 분양받아서 지인분들한테 수수료 안 받고 그냥 다 이렇게 전매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2개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애니방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 시세 차익보다는 이제 사업이 더 크게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매를 6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4개는 지인한테 그냥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전매를 재능 기부를 한 거고요. 네. 이제 2개만 저희가 3,300만 원 정도, 3,31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전매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뭐 그렇게 큰 시세 차익은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우스 디 와이즈 타워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가산동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행사가 분양을 못 해가지고 네. 이제 대보건설이 이제 시공사가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 대행의 대행사 대표님이 같이 이걸 분양 대행이 부탁을 와가지고 제가 그러면 여기 사옥을 좀 이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앞에 테라스가 좀 있습니다. 공용 부분이 한 20평 정도가 너무 서울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전원주택을 꿈꾸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20억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3층에 57억은 저희 삼촌을 사줬습니다. 저희가 네. 분양가에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분양이 돼서 10% 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삼촌도 10% 할인해주고 저도 10% 할인하고 네. 20억을 샀는데 대출을 90%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에서 2.1에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2순위로 잡을게요. 네. 지리대효과 이용 잘했죠. 네네. 이거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3억 잡고 네. 그래서 90% 대출 받아서 네. 10% 할인 받고 90% 대출 18억 받아서 등록세 취득세만 내고 이제 소유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20% 이상 시세 차익을 본 게 10% 할인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네. 왜 10%가 올랐냐면 지금 이제 뭐 건축비, 인건비, 자재비, 그 다음에 서울의 땅값이 계속 자고 일어나면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 분양들이 막 다 1,000만 원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 4년 전에 땅을 사가지고 완공을 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10% 정도가 오르다 보니까 10% 할인에 10%에 대한 또 올랐기 때문에 이제 4억 거의 한 4억 2천 정도 수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가상 KS타워. 네, 다 럭키 세븐을 좋아하잖아요. 7번째. 네, KS 타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시행사 쪽의 이사님이 A1 타워 분양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저한테 이제 좀 좋은 물건이다 보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왜냐면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 보면은 네. 2008년도에 강남역의 출퇴근 인구가 가장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혹시 김 작가님 어디가 많은지 아세요? 강남이나 뭐 광화문 이런 데 아닌가요? 네, 지금은 이제 201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출퇴근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아, 진짜? 예. 그래가지고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1호선, 7호선. 네. 그래서 거기에서 걸어서 1분 안에 들어온 이제 거기가 한성 컴퓨터 자리인데 그게 이제 KS 타워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이제 시행사 대표님이 A1 그 분양을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서 네. 제일 먼저 와서 저보고 이제 분양 받으라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8개 제안을 받았는데 네. 8개 하면 거의 한 20억 정도 돼요, 분양가는. 근데 이제 계약금 2억만 넣으면 되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평당 1,400이니까. 네. 1,400이 최고로 그때 당시에 비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그 다음날 계약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당일날 3개가 다른 데서 계약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5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이제 뭐 1년 아직 안 됐거든요. 192일. 지금 뭐 카운트로 따지면 지금 아직 300일이 안 됐는데 네. 지금 전매로 되는 게 분양가가 주변이 다 2천만 원 하니까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양이라는 게 뭐냐면 14억이라고 하면 네. 계약금 10%만 넣는 거거든요. 아파트 청약 10% 넣는 거죠. 네. 나머지는 저희가 무이자입니다. 중도금이. 아파트는 지금 이제 뭐 무이자가 안 되잖아요. 네. 15억 이상 되면 안 될까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완공될 때까지 무이자다 보니까 계약금 10%만 넣고 이제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이제 전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게 13%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4억 계약했는데 그 계약 금액 1억 4천에 대한 14%가 아니라 14억의 전체 계약 금액. 네. 금액에 이제 13%가 4%가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7천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게 됐습니다. 야, 이 7가지를 다 합치면 이미지 나오다시피 네. 초기 자금이 총합이 7억 한 8천 정도 되시는데 네네. 대출금 총액이 56억 7천. 네. 그래서 최종 이익은 이제 한 23억 정도. 네네. 그리고 이거를 다 합치면 총 자산이 한 84억 정도 되시는. 네네네. 이거는 뭐 지산만 그런 거고요. 저희가 또 아파트가 두 채가 있거든요. 네. 닿으면 한 100억 정도는 되는데 사실은 이제 창피한 얘기인데요. 좀 처음에는 사실 5억이 두려웠는데 뭐 50억 대출 받다 보니까 이게 제가 신용 대출이 아니라 네. 담보 대출이다 보니까 부담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은행에서 아직까지 뭐 대출 규제를 크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평균 저희가 대출은 고정금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오를 걸 예상해가지고 네. 3년 고정금리를 해가지고 뭐 이율이 뭐 2점대 초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좋고, 네. 예, 아파트도 있고 막 이렇게 좀 말이 좀 매끄럽진 않았는데 막 이런 농담을 해요. 사실은 작가님 사실은 창피한 얘기인데 네. 화장실하고 안방만 내 거고 나머지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네, 나머지는 은행 겁니다. 여기 지산도. 지사는 화장실이 공용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제가 쓰는 방만 뭐 제 거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빚이 지금 어쨌든 대출금이 56억이나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부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정말 그 어려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네. 뭐 대출금 50억, 처음에 5억이 좀 무서웠지 50억은 저희가 임대 수익에서 한 달에 한 1,5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은행 이자 주고 재산세 주고 교통분담금 주고 모든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수익이 나다 보니까 뭐 부담이 안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금리가 올라도 방금 전에 고정금리를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고정금리 3년을 했기 때문에요. 네. 저한테는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또 뭐 매도도 할 수 있지만, 네. 자, 그럼 이제 지식산업센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시청자분들은 또 부동산을 하셔도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 오피스텔은 들어봤어도 지산을 또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지산이 좀 뭐고 그다음에 이게 요즘에 왜 이렇게 핫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장으로 만들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IT, BT 쪽이다 보니까 제조 회사들이 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캄보디아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지식 기반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2010년 12월에 산지법에 의해서 이 아파트용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고요.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아파트용 공장으로 검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로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걸 줄여서 지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있지만 왜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파트는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있고 그렇죠. 오피스텔은 뭐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세 채 이상 사면 등록세 취득세가 10%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또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80% 정도 대출이 나오고요. 뭐 신용이 좋거나 뭐 개인 자산이 뭐 아파트가 있으면 추가 담보 대출 받아서 90%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리대 효과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늘 담임쌤이 말씀하신 지리대 효과. 저도 사실은 아파트를 시작했으면 몇 채를 못 샀을 건데 지식산업센터를 갭 투자하다 보니까 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진짜 돈 하나도 없이 사업자 돼가지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 걸 가지고 추가 담보 대출 받아서 갭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는 담보 설정해서 또 투자를 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리대 효과로서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처음에 돈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뭐 인풋 대비 아웃풋이나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지산에서 이 수익을 보신 게 당연히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것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조건이 맞춰진 게 부동산 시장이 올랐던 것과 네. 그다음에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가 곱하기가 되니까 큰 수익을 보신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 꼭지란 얘기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식산업센터도 부동산 일종이라면 네. 지산도 꼭지란 얘기 나오고 네. 그리고 뭐 지금 들어가기에 늦은 거 아닌가 이런 말도 점차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그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IMF 터지고 나서 그 98년도에 조사를 쭉 해봤는데요. 네. 꾸준하게 올랐더라고요. 98년도에 대륙 테크노타워 1차가 분양가가 27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초역세권도 아닙니다. 가산하고 독산의 중간에 있거든요. 거의 뭐 여가고는 한 14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그게 650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건축비, 인건비, 네. 자재비,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오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꼭지란 얘기는 맞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문정이다. 문정의 SKV온이 90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네. 근데 6년이 안 됐는데 지금 3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성수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꼭지라고 봤을 때는 위험에 대한 분산을 좀 한다고 하면 영등포 쪽 중간 시세 차익도 보고 임대 수익도 볼 수 있는. 네. 근데 분양하는 쪽은 너무 비쌉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뭐 금매로 나온 거. 막 그게 이제 최근에 저희 지인도 1200에 사드렸거든요. 영등포인데. 그래서 저평가된 걸 사면 시세 차익도 보고 수익 창출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좀 3천만 원 넘어가면 좀 약간 리스크에 대한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임대 수익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금천구에 독산동 쪽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한 900만 원에. 뭐 심지어는 800, 700도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 수익이 좋고요. 네. 시세 차익은 좀 약간 작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을 빨리 캐시카우를 돌려야 되겠다면 빨리 팔고 싶다고 하면 네. 이제 문정이나 성수. 근데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은 거의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막 금매로 나온 거는 왜 금매로 나오냐면 갑자기 뭐 자본 잠식되거나 회사가 힘들면 이제 은행에서 막 채권 추심 들어오면 금매로 나온 거는 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꼭지에 대한 좀 두려움들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딱 중간인 영등포. 근데 나는 임대 수익을 좀 보고 싶다,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뭐 독산동이나 가산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수요랑 공급인데, 네. 뭐 지산에 대한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요즘 관심사가 늘었으니까 네. 늘어났다면 이것도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로 인한 좀 위험 요소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 전체 마케팅 서베이 해보면요. 3.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를 봤을 때. 그래서 수요 공급을 따졌을 때는 저는 원칙이 22개의 호실이 다 부분 소유하고 있는데 다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사실은 공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인분들한테는 절대 경기도 말고 서울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에 사업할 거면 서울에 사고 경기도에는 임대를 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산이 1, 2, 3단지 금천구, 구로구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기업이 15,000개가 있고 고용 창출 15만 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이 엄청 그 157개 정도 약 건물이 있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지 않냐 이런 얘기 하지만 공실에 대한 우려는 좀 있긴 있거든요. 여가고 5분 이상 떨어진 거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가고 5분 안에 들어와서 하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네. 아시잖아요. 대형화 아니면 소형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중에서 서울을 추천하신 걸 보면 네. 그 외쪽인 지방 쪽의 지사는 정말 추천을 별로 안 하시겠네요. 저는 왜 그러냐면요. 그 김 작가님도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사꾼은 이혼을 남기지만 사업가는 사람을 남긴다고. 저는 이제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방이 다 싫다는 건 아니지만 뭐 미국의 서브프라임, 네. 뭐 일본에 아시잖아요. 잃어버린 30년, 20년. 근데 지방은 좀 뭐랄까 막 학교도 폐교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 근데 역세권들은
뭐 꾸준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도 역세권을 위주로. 네, 역세권에서 5분 안에. 네. 뭐 물론 저도 막 10분, 12분 떨어진 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독자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그 리스크 서울 첫 번째는 서울, 두 번째는 역세권 5분 안에만 있다고 보면 네. 특별하게 뭐 공실이나 네. 뭐 수요와 공급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서울 지식산업센터 쪽을 투자를 조금 추천한다고 하셨으니까 현재 좀 지산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대부분 이제 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서울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울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초역세권 5분 거리.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지도를 보면 네. 뭐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문정의 현대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평당 2,454만 원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 문정 지식산업센터 2 같은 경우에도 2,466만 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M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2,842만 원 정도 하고요, 평당. 그래서 이제 이 문정역이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그 문정역 주변에 5분 안에 초역세권인데 대표적인 게 문정의 SK부연이 처음에 2008년도 1월에 분양할 때 평당 거의 900만 원대인데 지금 3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독자분들이 대부분 꼭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더 오를 거라고 보지만 시세 차익에 대해서 큰 기대는 사실은 못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3천이 6천 되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임대 수익도 수익률이 좋지 않고 또 분양가가 너무 많이 지금 현재 분양가 대비 지금 현재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문정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간 허리 부분이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임대 수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변에 조사를 해보면 여기도 영등포도 SK부연이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1,78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평당 분양가가 우린 벤처타운이 1,100만 원 정도, 좀 약간 저평가돼 있는 거. 이 부분들을 이제 표를 보시면 쭉 보시면 이제 평당 평균 가격들이 1,100에서 막 1,500까지, 1,700까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시세를 보고 뭐 1,100만 원 선이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양쪽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지금 근데 매물이 사실은 송파구도 그렇고 뭐 성북구도 그렇고 지금 영등포도 매물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규 분양 받는 것보다 분양가가 3천만 원 넘어가면 기존 물건을 이렇게 그 역에서 5분 거리 안에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천구 2단지의 지식산업센터 보시면 여기 또한도 보시면 그 역하고 가까운 곳은 평당 분양가가 뭐 지금 현재 762만 원도 있습니다. 네. 코롱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아예 762만 원. 근데 월드 메리디안 벤처센터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인데 분양가는 330에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배로 가지만 자기 자금 대비 20% 투자했으면 5배가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이게 거의 한 10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분양가 대비. 그리고 지금 IT 미래타워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하면 수익률이 한 8% 이상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꼭지가 아니라 이거는 좀 약간 뭐랄까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대릉 포스트타워 5차 또 지금 보면 1,398만 원 정도 하고요. 대릉 포스트 6차 같은 경우는 1,497만 원. 다 여기가 5분 안에 드는 초역세권입니다. 네. 3단지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서두에 이야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강남역이 출퇴근 인구가 가장 많았는데 2018년도에 조사를 해봤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가 출퇴근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림 라이온스밸리가 역하고 제일 가까운데 354만 원 하는 게 지금 1,596만 원 합니다. 그 다음에 SKV1이 보시면 그때 당시에 900만 원 정도에 분양했을 건데 지금은 거의 1,5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역세권에 투자하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처음에 2004년도에 분양할 때는 월드 메리디안 2차 같은 경우에도 370만 원에 분양했는데 지금 1,500만 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때 당시에 제가 살 때는 평당 550에 샀는데 지금은 평당 1,500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평당 600에 팔았는데 불과 5년 사이 600에 판 게 지금 1,500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직 저평가돼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산동에서는 분양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네. 기존 물건들을 이렇게 사시는 게 네. 도움이 되시립니다. 서울에서 네. 가장 저렴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게 독산역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두에 IMF 이후 98년도에 대릉 테크노타워 1차가 분양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한 600만 원 하는데 2차는 2000년도 4월에 이렇게 330만 원을 분양했는데 지금 798만 원 합니다. 여기 2차 또한도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독산역의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최근에 지었던 게 대릉 테크노타운 21차입니다. 네. 분양가가 2019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699만 원 하던 게 지금은 1,30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독산역에도 SKV1 AP타워가 있는데요. 네. 이게 평당 분양은 870만 원 했는데 네. 이제 만약에 이제 가끔 이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안 나올 때는 금매로 나옵니다. 아, 금매로 나올 때가 있겠죠. 예, 그러면 분양가보다 쌀 때, 이럴 때 잡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그 지식산업센터 네. 분양 정보나 임대 정보나 매매 정보를 보시면 네. 아마 독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서울의 이제 지산의 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그럼 지산 투자 좀 매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부동산 투자 대체제도 되게 많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있을 텐데, 네네. 굳이 왜 지산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이제 지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네. 지금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대출 규제,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일가구 주택에 걸리고 뭐 아파트 3주택 이상 하면 등록세 취득세가 10%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요즘 주부님들도 유튜브에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산 공부를. 아, 요즘에는 이제 은퇴 이후 100세 시대다 보니까 네. 아파트는 뭐 임대 수익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임대에 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노후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60세 되기 전에 정년퇴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모님들이 미리미리 유비무환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도 다 대부분 한두 채씩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3주택 되면 등록세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 임대 수익 나오는 걸로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문의를 하고 있고 실제 계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매력은요.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 차익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지금 다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평생 직장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년퇴임 뭐 60세지만 대부분 55세 하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임대 수익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에 대한 수익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산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레버리지 투자 가능해서 네. 소액 자본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럼 지산 투자하려면 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자본금은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3천에서 5천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3천으로 투자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뭐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만민교회가 분양을 한다. 네. 그러면 대룡건설에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분양가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억짜리를 3억짜리를 계약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10%면 3천만 원만 계약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 다음부터 다 무이자거든요. 그래서 2년 6개월 준공 시점까지는 제가 소유주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매할 수도 있고 네. 나중에 이제 2년 6개월 있다가 내가 또 3천만 원을 모아놨다가 네. 80% 대출에 10% 잔금을 치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3천만 원 계약금 넣고 잔금 치를 때 3천만 원 넣고 중간에 다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등록세 취득세만 내면 네. 이제 제가 월 임대료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분양권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던 매물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두에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는 게 독산역 주변이거든요. 독산역 주변에 5분 거리 안에 기존 매물들을 사면 됩니다. 거기에 3천만 원 투자하면 한 1억 5천 정도의 매물을 살 수 있고요. 거기에 등록세, 취득세 4.6 내면 3천만 원 투자로 월 한 임대료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출인 거잖아요. 네네.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네네. 거니까. 그럼 결국 대출 받을 때 어쨌든 우리가 저금리로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네네. 저금리로 좀 대출 잘 받는 방법 뭐 있을까요? 저금리로 대출 잘 받는 거는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2순위로 이렇게 은행에서 잡으면 아파트는 대출을 많이 안 해줬잖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서 2순위로 잡아서 추가로 이렇게 담보 설정을 하면
예,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게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네. 심지어는 뭐 70%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도가 안 좋으면 5등급 이하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뭐 3등급 이상이면 뭐 90%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직장인 중에 연봉이 좀 고연봉자들은 거의 90%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신용도 안 좋고 자기 연소득이 좀 작으면 뭐 4천만 원 미만이면 좀 이율이 좀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 신용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신용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이 좋고 추가로 아파트가 있으면 추가 담보 대출을 설정을 하면 이율은 싸지고 지금은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저는 다 고정금리. 왜냐하면 이제 1년, 2년, 3년 뒤에 예측을 했습니다. 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는 좀 오를 것이다 예측을 했고 세계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걸 예측을 해가지고 저는 3년 변동하고 3년 고정금리를 은행에 이렇게 계약서를 줘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역으로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금융권 은행에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대 대출 금액 얼마, 이율 얼마,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따져서 대출 많이 나오면서 금리 저렴한 곳을 선택하시면 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산에 대표님 말씀을 듣고 투자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 서울에도 지역이 굉장히 많으니까 대표님 그 지역의 범위를 좀 좁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어떤 곳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기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나는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평가돼 있는 게 독산동이 아직 저평가돼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양쪽을 보겠다. 그러면 중간인 영등포구를 보시면 되고요. 영등포구의 역세권에서 5분 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뭐 현금을 빨리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좀 고점에 와 있는 송파구입니다. 왜 고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SK 부유원이 900만 원을 분양했던 게 지금 3천만 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이 6천만 원 되면 쉽지 않죠. 근데 독산동에 1천만 원짜리가 2천만 원 되기는 좀 쉽겠죠. 약간 좀 쉽죠. 영등포구는 1,200짜리가 뭐 1,700 가기가 약간 쉽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저평가돼 있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보려면 뭐 독산동이나 가선동이 낫고 중간 지점에 뭐 시세 차익도 좀 보고 임대 수익도 약간 보면 이제 영등포구를 추천하고요. 근데 고점에 있는 송파구는 좀 저는 사실은 임대 수익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평당 3천만 원 넘어가면 은행 대출을 하고 나면 오히려 이게 이자가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객님이 독자분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마케팅 서베이를 자기 기준에서 좀 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시세 차익을 볼 거냐, 아니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거냐, 아니면 나는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 관계없이 그냥 장기적으로 좀 약간 고점에 와 있지만 송파구를 선택해서 안정적으로 갈 거냐. 임대 수익, 시세 차익 크게 안 보고 나는 이거를 은행 이자만 시세 차익에서 커버한다고 생각하면 뭐 송파구 쪽에 문정을 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지 나오는 것처럼 송파구 문정동에 제23센터 이거 쭈르륵 한 8, 9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네, 9개가 있는데 그럼 이 9개 중에서 내가 만약에 살 때는 뭐 어느 거를 더 골라야 되고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같은 지역 안에서는 아니면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나요? 아파트도 보면 같은 지역 안에 있어도 대장 아파트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있긴 한데요. 브랜드를 따지죠. 현대하고 SK를 따지긴 한데 보시면 지산도 브랜드를 따져요? 보시면 금액이 딱 나오죠. 보시면 여기는 3천만 원대, 2천만 원대, 다 여기 1천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브랜드를 따지긴 한데 근데 여기가 초역세권에 브랜드까지 있으니까 오른 거 이게 좀 비싼 거예요. 자, 지산 건물 내에서도 뭐 프리미엄이 높은 호실이 있다고 제가 좀 들었는데 어떤 호실에 투자해야 좋은지 그리고 어떤 호실이 임대도 좀 잘 되고 좀 비싸게 팔리는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고객님 따라 다 이렇게 선택이 틀린데요. 그러니까 독자분들도 다 선택이 틀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뱃속에 태어났는데 자녀분들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북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서양, 동양 다 틀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남향을 좋아하고 근데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코너 호실을 좋아합니다. 코너요? 네, 코너는 이제 기역자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 호실이 아니라 중간중간 호실들은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베란다 쪽만 이렇게 좀 바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뷰를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코너호실은 기역자다 보니까 양쪽을 다 이렇게 막혀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기역자 부분에서는 양쪽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너 호실들을 대부분 다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코너 호실이 좀 분양가가 좀 프리미엄이 좀 비싸고요. 네. 그리고 뭐 전매할 때도 잘 나가고 네. 임대할 때도 코너 호실이 잘 나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망을 좀 봅니다. 이제 전망을 본다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지하 같은 경우는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 호실은 정말 그 분양가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인데 수익률은 좋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선호하는 게 이제 꼭대기층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쪽 옆면이 또 건물이 들어섰냐, 네. 아니면 이제 강이 보이냐, 뭐 한강이 보이냐. 네. 그래서 이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 완전히 분양이 완판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번째 선호하는 거는 네. 이제 뭐 뷰를 많이 보십니다. 아무래도 꼭대기층. 네. 근데 지상 같은 경우 지하를 또 선호하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이런 케이스는 어떤 거죠? 지하를 선호하는 거는요, 창고로 쓰는데 네. 분양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대기층에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가 1,500 한다. 네. 그러면 창고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임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물건 또 상하차나 하는 이런 뭔가 물품 보관하는 분들은 또 지하 호실이 좀 더 맞는 곳들도 있긴 하겠네요. 네네네. 바로 이제 드라이빙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바로 창고 앞에서 차를 대고 상하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네. 그럼 지식산업센터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면 네. 좀 방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식산업센터 매매하려면요, 해당 건물의 부동산에 가면요, 그분한테 이제 매매를 공유를 하게 되면, 네. 요즘에는 이제 카톡 단체방이 많아서 저도 놀랬던 게 막 600명, 700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매매 정보를 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칭을 해줘가지고 네.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간 부동산을 찾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아파트랑 좀 비슷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건물에 다 부동산이 막 두세 개씩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매매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면 네. 요즘에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매칭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많이 좀 발전돼 있습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 매매 후에 네. 이게 또 임대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임대를 좀 잘 맞추는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혹시? 그 가까운 건물 내 부동산에 1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임대 물건을 내놓으면 이제 거기도 똑같습니다. 단체방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칭해서 매칭을 해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가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돼 있으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돼 있으면 네. 빨리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잘 돼야 되고, 근데 만약에 공실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공실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한 3% 정도는 있는데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뭐 렌트 프리를 한 달 정도 무상으로 하면 또 이렇게 빨리 또 임대가 나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하면 네. 뭐 빨리빨리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임대 물건들 보면 저희가 지금 22개 호실 관리하고 있는데 네. 공실이 없습니다. 22개 호실에서 지금 월세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계세요? 한 달에 네. 1,500만 원 정도 아. 들어옵니다. 1,500만 원에 네. 또 시세 차이까지 나중에 또 계속 보고 있을 수 있는 네. 거니까. 자, 그럼 임대 계약할 때 혹시 뭐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계약할 때요. 네. 요즘에는 이제 네. 대부분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 게 개인 사업자 첫 번째, 그다음에 법인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달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죽음의 곡선을 넘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막 임대를 미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3년 이상 된 기업에 저는 심지어는 요즘에는 잘 돼 있습니다. 뭐 3,000원만 주면 재무제표를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네이버에 네. 전문 자료 보면 있거든요. 네. 검색하면 회사 기업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3,000원만 주면 그 회사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보고 네. 적자면 두 개 회사가 임대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기업 정보를 부동산에 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재무제표를 보고 네. 이제 심지어 저희가 에이스하이엔드 7차 같은 경우에 네. 1,003호가 동시에 이 두 군데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재무제표 보고 임대를 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산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랑 좀 핵심 포인트 한번 좀 대표님께 찝어주신다면. 네,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요, 100% 이게 용적률 중에 10%가 상가고요, 한 20%가 지원시설이고 70%가 그 공장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장형 아파트는 산업단지 내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그 산단공의 그 사업 개시부터 실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공장형 아파트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 시설은 그 산업단지 내에 있지만 네. 임대를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원 시설을 네. 투자하는 게 낫고요. 상가도 투자하실 때는 중요한 게 초역세권을 해야 되거든요. 상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다 보니까 배달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공실이 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회의도 보거든요. 일본이 일본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이 3배 정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저는 5분도 아닙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2분 안에 들어오는 거를 추천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내가 상가에 투자할 건지 네. 아니면 지원 시설에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공장형 아파트를 직접 사업하면서 이렇게 자가로 쓰면서 하실 건지에 대한 거를 잘 선택을 처음에 투자할 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투자할 때 공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실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냐면 부동산에서도 보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실에 갑니다. 그 해당 건물 관리실에 가면 입주 기업이 어떻게 돼 있고 네. 지금 현재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관리실에 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부동산에 가서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동산 전문 쪽으로 멘토링 해주는 분한테 멘토링을 받아서 네. 내가 이제 첫 번째는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 해당 업종에 지산으로 이 공장형 아파트로 들어갈 건지 네. 아니면 지원시설에 들어갈 건지를 체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는 10,000평 이상을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네. 10,000평 이상 선택하면 이제 뭐 강남을 예를 들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도 힘들고 청소나 그다음에 경비실 아저씨 관리가 없잖아요, 거의. 근데 저희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10,000평 이상 되는 경우에 물론 10,000평 이하도 관리는 하지만 네. 뭐 입구부터 로비부터 깨끗하고요. 네. 화장실도 청결하고 화장실은 심지어 뭐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날짜가 업데이트 됐는지 저는 이제 작은 거부터 꼼꼼하게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공실 우려도 없고 뭐 투자했을 때에 대한 뭐 제가 뭐 공실이 있으면 당연히 은행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공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잘 하시면 네. 그런 공실에 대한 좀 뭐랄까 부담이 없습니다. 지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공실이 나는 것과 또 다른 것들이 혹시 뭐 있을까요? 가장 큰 게 공실이죠. 왜냐하면 공실이 되면 네. 자기가 관리비를 내야 되거든요. 네, 관리비는 무조건 사용을 안 하더라도 내야 뭐 돼요. 월세도 안 들어올 테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테크노마트가 그렇게 막 힘들잖아요. 지금 네. 전체 공용 부분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쪼개서 쓰는데 사용을 안 하더라도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말대로 부동인데 최소한 하루 정도는 상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관리실을 가서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건물 관리가요. 저도 놀랬던 게 지식산업센터가 20년 됐는데 전 10년이 안 된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해서. 네, 정말 건물 관리가 네.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데 건물이 계속 시세가 올라가는 거 보면 저도 참 대한민국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공실이 많은 만약에 지산이 있다면 아무래도 가격도 좀 그렇게 비싸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네. 근데 또 덩달아 그 위험성도 굉장히 높을 텐데 네. 그런 곳은 싸다고 해서 내가 탁 쉽게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그런 공실이 있는 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죠. 혹시 뭐 공실의 몇 퍼센트 정도부터는 우리가 거기는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기준도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평균 3% 공실률이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서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는 원칙이 관리실 가서 거의 공실이 뭐 한두 칸 정도, 뭐 200호실 중에 네. 뭐 한두 칸 정도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이해하고 하지만 사실 저는 3%, 5% 이상 넘어가면 저는 절대 투자 안 할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실 5% 정도 되면 그 지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네. 혹시 모르니까. 네네네. 이 영상 보시고 지산 이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뭐 꼭 해주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시행착오 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분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노하우가 8년 동안 노하우를 시행착오를 다 겪으셨겠죠. 예, 겪었죠. 근데 네. 수업료를 많이 냈는데 독자분은 이거를 4시간만 읽으면 네. 저기 삶의 지혜가 생기고 시행착오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독자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요즘에 이제 음식점 폐업하는 것보다 창업하는 것도 있는데 폐업하는 게 많다.
그럼 대한민국에 음식점 다 없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 때도 지금 막 줄 서서 먹는 데가 있거든요. 있죠.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제 생각의 크기가 사업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 지산에 투자할 때도 크기가 커지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좀 뭐랄까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부정을 하는 이유는 계속 체크해서 리스크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제 그걸 확실하게 자기가 결정을 했다고 하면 행동으로 now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독자분들이 책을 읽고 시행착오 안 하고 자신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뭐 지산을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걸 책 쓴 거는 이제 단위생과 제가 썼던 거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좀 수업료 적게 내고 시행착오 안 하고 투자해서 투자 대비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자리있다의 마음으로 한 거지. 제가 여기 나와서 뭐 제가 자산이 얼마다 뭐 이렇게 자랑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처럼 돈도 없던 사람이 희망도 없던 사람이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실천하다 보니까 이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꿈 넘어 꿈은 내가 믿고 머리로 상상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쓰고 될 때까지 발로 뛰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저는 가슴속에 항상 늘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될 때까지 행동하시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명언은 이렇게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You never give up. 왜냐면 처칠이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학교 다닐 때 가망이 없는 아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얼마나 부정적으로 봤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섹스피어보다 유명하잖아요. 이 세계 2차 대전 때 국민들한테 호소했잖아요. You never give up 했거든요. 옥스포드 대학의 명강사로 가가지고 학교 다닐 때 가망이 없는 사람이 옥스포드에 가서 연설을 하잖아요. You never give up.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처치를 가슴속에 멘토로 생각하기 때문에 독자분들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좋은 결과 만들길 바라는 취지에서 제가 여기 김 작가님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표님 말씀에 사실 되게 공감 가는 게 이 책 지식산업센터 월세 통제 만들기 책 가격이 16,000원인데 만약에 내가 지식산업센터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가 뭐 예스24나 교보에서 지식산업센터 책을 검색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 지산 쪽은. 그러면 그 책을 다 보고 내가 투자를 저는 하는 게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 책에는 대표님이 어쨌든 그 8년 동안의 투자 경험이 거의 고스란히 다 녹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시행착오로 다 겪으신 거를 어쨌든 이제 안 겪을 수 있는 것들을 16,000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꼭 이 책을 사야 된다가 아니라 네. 어떤 분야든지 부동산 뭐 아파트를 사든지 꼬마 빌딩을 사든지 내가 굳이 그 모든 시행착오를 처음부터 네네.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든 어떤 거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분야의 책을 뭐 10권에서 20권 정도를 사서 본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겪어야 될 시행착오들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대표님에게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처칠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특히 20대, 30대이신 분들은 자산시장이 너무 폭증하면서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가게 된 것도 지금 내가 근로소득만으로는 서울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사기기는 이제 불가능한 세상이 돼버렸다. 뭔가 늦었다. 뭔가 약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가능성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사람이 음식 없이는 40일, 뭐 물 없이는 4일, 뭐 공기 없이는 4분, 희망 없이는 단 4초도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 직장 생활 해가지고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또한도 제가 99년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저는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자면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가 2살 때 누워 계셔서 14살 때 돌아가셨어요. 12년 누워 계시다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사실은 좀 강하게 자랐죠. 저는 사춘기 때 최고의 원수가 엄마였습니다. 왜냐면 엄마한테 하고만한 집 중에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러다가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대학을 못 갈 형편이니까 상업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상고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링컨 대통령 책을 읽었는데 한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징기스칸이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징기스칸이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썼는데 그 100만도 안 되는데 수많은 용토를 확장한 거예요. 그것도 책을 읽고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갖게 되면서 정종 회장님도 그 소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현대 그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은 38년도에 자본금 3만 원으로 삼성상해로 시작을 해서 삼성그룹을 만들었고, 이걸 막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이분들이 다 처음에는 정말 시작은 작게 했는데 이렇게 이루는 걸 보면서 젊은 친구분들한테도 저는 희망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아무것도 99년도에요. 저희 어머님이 차비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 노가대를 띄워가지고 노가대를 띄워서 그 차비를 벌어서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99년대.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젊은 친구분들이 조금만 좀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사실은 저도 코인을 했는데요. 한 2억 벌었다가 지금 마이너스 지금 한 1,500 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대박 아니면 쪽박이더라고요. 사실 제 개인 기준입니다. 절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젊은 분들이 또 쉽게 돈을 벌면 또 쉽게 쓰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좀 걱정. 제가 애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조금 그 책을 좀 관련, 부동산이면 내가 부동산에 성공하고 싶다면 관련 서적 10권만 읽으면 정말 전문가가 돼요. 주식에 관련된 거 10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책은 10권도 안 돼요. 읽으면 진짜 저보다 더 전문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10권을 다 안 읽었거든요. 저도 지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좀 관련 서적만 읽으시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 만시간, 아웃라이어나 만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년 전에 그 사례를 보면요. 유대인이 난민이었습니다. 나라도 없던 난민이. 근데 유대인이 지금은 미국부터 시작해서 중국,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0.26%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를 지배할까 봤더니 금융 경제를 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꼭 금융하고 경제는 알고 가시면 정말 거기에 정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돈을 너무 쉽게 벌면 쉽게 쓰기 때문에 그때 돈을 번 돈을 포트폴리오를 해야죠. 비트코인을 일부 사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사고, 뭐 지산도 사고,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명쾌한 답은 아니었지만 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듣고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식산업센터로 월세통장 만들기 보신다면 대표님의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안 겪고 훨씬 더 좋은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윤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